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을 맞이했고요. 좌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거쳐서 신탁통지에 대한 논의도 살발이 있었습니다. 결론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우리가 분단이라는 것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수립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헌헌법의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입니다. 제헌헌법,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국가의 수립이 먼저일까요? 헌법 제정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헌법 제정이 정부의 수립보다 헌법 제정이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헌법에 이 국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어떤 정치체를 갖출 것인지, 어떠한 목적을 향해 지향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헌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헌법 제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헌절도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헌법 제정된 걸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되어지기 때문에 1948월 15일에 헌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을 뽑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헌국회, 첫 번째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라고 해서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을 뽑기 위한 첫 번째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자, 배경을 보면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렇죠, 안타깝게도 남북한 모두가 다 같이 우리 민족사의 최초의 보통선거를 치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르자는 유엔 소총회의 결의가 있었고요. 선거가 가능한 지역은 곧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활동할 수 있는 남쪽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남한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첫 선거, 전국 동시에 선거가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고요.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죠.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독 속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북한 지역에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북한 지역도 에도 100석을 배정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어야 되는데 제주 4.3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제주도에서는 치러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북쪽에 배정된 100석, 그리고 제주도에서 선거가 치르지 못했던 지역들 2석을 빼고선 198석의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단체들, 정당들에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을 내잖아요. 근데 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김구 선생님이나 김규식 선생님 이런 분들 같은 남북 협상파, 남북이 분단돼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남북 협상파 분들과 좌익 세력, 사회주의 세력들은 선거에 불참하고 선거 반대 투쟁을 이제 전개하기도 했죠. 자, 그런 결과 어쨌든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이제 임시정부 결과 중도 우파 세력들이 이제 불참했기 때문에 이승만과 이제 한국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한국민주당이 이제 29명, 198명의 당선자 중에 29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등 뭔가 당시의 민심은 아무래도 일제에 많이 협력했던 인물들이 있었던 한국민주당은 이제 떠나 있었고, 이승만이 이끌었던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도 그렇게 많은 과반수 이상의 차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난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요즘은 보면은 한 지역구당 3명, 4명, 많으면은 6, 7명까지도 후보자가 출마하는데, 요때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나와가지고 한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가 몇십 명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문맹률이 낮지만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후보자의 이제 기호를 숫자 대신,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짝대기로 짝대기 1, 짝대기 2개, 3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좌충우동 끝에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보통선거를 치르게 됐고요. 자, 의의를 살펴보면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라는 데 큰 의미가 있겠고요. 결과로는 제적위원 200명, 그렇죠. 북한 쪽 100명 빼고 남쪽에 200명 가운데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 4.3 사건의 영향 때문에 무효 처리됐고,
두 곳을 뺀 198명의 국회의원이 남쪽에서 선출이 되었죠. 자,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제 재헌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헌국회의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확실하게 정합니다. 대한민국 국호,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제정하고요. 3권 분립의 바탕을 둔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3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분리되어져서 서로 견제하는 형태의 3권 분립의 바탕을 뒀고요. 이제 제헌헌법에서 이제 주요 또 내용들 보면 제헌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긴 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은 만들어진 건데 정부 수립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1948년에서야 정부가 수립된 거지 국가는 이전부터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해서 드러날 수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한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1조에 나와 있죠.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간선제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우리 직선제죠. 직선제인데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으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중심제 채택을 두고도 여기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았는데요. 원래 다 한국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수 의원들은 이 내각 책임제를 선호했다고 해요. 내각 책임제 아니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이제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 총리가 돼서 이끌어 나가는 내각 책임제를 선호했는데 이제 이승만 쪽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결정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내각제적인 요소도 포함시켜서 이제 헌법을 제정했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4년이에요. 4년인데 지금은 5년이죠. 5년 단임제, 5년으로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죠. 근데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4년 임기인데 중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년 임기에 1회 중임 가능하다 해서 2번까지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임기였습니다. 제헌헌법에서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이었어요. 국회의원 임기 4년. 지금도 4년이죠. 근데 요 제헌헌법을 제정하는 제헌국회 국회의원의 임기만 2년이었어요. 제헌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은 헌법을 제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헌법 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년 제헌국회의 국회의원만 임기가 2년이었고 그 다음 2대 국회의원부터는 임기가 4년이 됩니다. 그럼 제헌헌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미 1919년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하네요.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미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 권력의 원천입니다. 자,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면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 지금은 솔직히 실상 거의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의무 교육을 실시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죠. 지금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았죠.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의 이승만은 워낙 잘 알죠.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했습니다. 뭐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이시영을 초대 임시 대통령도 했었고 또 미국에서 독립활동도 뭐 하시고 구미위원부 이끌고 이러셨던 분이시고요. 잘 알고 있죠. 자, 부통령 이시영은 좀 알 듯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통령 이시영 선생은요, 우리가 이시영보다는 이 이시영의 형인 이회영 선생을 더 잘 알고 있죠. 이회영 선생. 정말 조선의 명문가이면서 정말 갑부였던 이 이회영 선생의 6형제였거든요. 이 6형제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삼원보에 만들죠. 뭐 신흥 강수수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이회영의 6명의 형제 중에 5째가 바로 이 시영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랑 같이 형제들은 건너가서 만주에 쉬는 강습소를 설립하고요. 또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재무총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방된 이후에는 이혜영 선생 일가, 이혜영의 6명의 형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온 분이 바로 이시영 선생입니다.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온 분이 이시영 선생인데요. 이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 부통령에까지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제 보필 해가지고 정치를 했지만,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 1951년에 거창 양민 학살, 그러니까 전쟁 중에 민간인들의 학살하는 일이 많이 곳곳에서 벌어지거든요.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6.25 때 배우겠지만요. 또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투입하게 해서 많이 이렇게 군대로 징집하는 과정 중에 또 부정부패가 일어나서 수많은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전쟁 중인데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의 실정이나 정치 제대로 못하는 것과 그리고 부패를 비판하면서 이제 부통령직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아예 사임해버립니다. 물론 이 이승만 정부에 대해 부통령이지만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고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퇴임하셨던 분이 바로 이시영 선생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구성하고 정부도 수립하니까 이제 8.2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내에서는 유일한 합법 정부는 이 남한 정부다. 왜냐면 유엔 한국임시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유엔의 감시에 따라서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은 바로 남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수립된 이 남한 정부야말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남쪽에서 이제 정부가 수립되어지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정권이 수립됩니다. 실상은 더 따져보면은 제대로 정부 비슷한 거를 제대로 이미 만들었던 것은 북한이 먼저예요. 북한은 소련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1945년, 46년 무렵부터 정부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식 정부 수립은 우리나라 1948년 8월 15일보다 좀 한 달 뒤인 9월 달이지만 이미 그 전에 다 조직을 갖추어 놓고 있었어요. 광복 이후 이제 북한 정권의 수립, 광복 이후 북한 지역의 정치 활동을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조만식 선생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우리 조만식 선생님 기억납니까? 언제 배웠었죠? 그렇죠. 일제강점기에서 실력 양성 운동의 하나였던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했던, 평양에서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하셨던 분이 바로 이 조만식 선생이죠. 자, 조만식 선생은요, 이제 광복된 이후에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요. 소련은 처음에 이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치를 해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조만식 선생이 자신들의 말에 잘 듣지 않자 결국에는 김일성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정권을 수립해 나갑니다. 이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요. 이 선생님은 오산학교 많이 들어봤었죠? 오산학교 교사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하고 조선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요. 또 신간회가 만들어졌을 때 신간회 중앙위원회 또는 평양 지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는 이제 조선 민주당을 창당하고서요. 반공 노선에 대해서 반탁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은 주로 북쪽 지역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이분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민족주의자인데 워낙에 명망해놓고 사회주의자들조차도 어쨌든 존경하는 분이다 보니까 소련도 이분을 전면으로 내세우려고 했지만 뭔가 자신들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공 노선 내고 반탁운동을 전개하니까 결국에는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조만식 선생을 호텔에 연금하고서 이제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러는데요. 결코 이제 회유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쪽으로 좀 월남하시죠. 안 되겠습니다. 북한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만식 선생은 끝까지 나는 북한에서 남아서 민중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6.25 때 살해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6.25 전쟁 중에 이제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막 나중에 평양이 빼앗기고 막 후퇴하고 이럴 때 조만식 선생을 살해하고 이제 후퇴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참 큰 어쨌든 민족사의 큰 또 하나의 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이제 곧 넘어가는데 사회주의 계열. 자, 국내외 사회주의 인사들이 이제 북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요. 인민위원회 기억나죠? 인민위원회, 그쵸?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산하의 이제 지역이 만들었던 인민위원회인데, 이 남쪽에서는 미군정은 이 인민위원회를 전혀 인정하지 않죠.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지만 소련은 이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접 통치, 정치적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인민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김일성을 후원합니다. 김일성을 후원하면서 이 김일성을 통해서 북한 지역의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뭔가 정치의 전면에 갑자기 혜성처럼 정말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엄청나게 거물급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1946년입니다. 46년 2월에 발족한 북한 최초의 중앙권력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년 2월에 발족한 북한 최초의 중앙권력기구로서 위원장은 김일성, 이제 부위원장에는 김두봉 선생님 기억나죠? 조선 독립동맹 이끌었던 김두봉 선생님 부위원장에 이제 선출돼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친일파를 청산하고요. 이제 친일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약간 남쪽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 실시해요. 이건 뒤에 좀 자세하게 할게요. 주요 산업 국유화 등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간 사회주의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46년에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사회주의의 인기가 좀 높았던 것도 바로 친일파 청산해버리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쪽보다는 좀 더 개혁이 확실하게 되어가는 듯, 일제잔재가 청산이 되어지는 듯한 모습들을 겉보기에는 보이는 모습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1947년 2월 달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바꾸고, 48년 2월 달에 조선인민군도 창설하고 헌법 초안도 만듭니다.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그리고 48년 9월 9일에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도 명목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김일성이 이제 정식 수상으로 취임해서 지금까지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각각 어떻게 수립되어져 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